IP 비즈니스 변화를 향한 도전 라이센싱콘 2020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패널 토크 진행을 맡은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성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패널 토크는 앞선 세션에서 강연을 해주신 전문가분들 함께 모시고 보다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댓글로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토크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질문 중심으로 대화 나누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댓글들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패널 토크 첫 시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두 번째 세션이었죠. IP 시대 주요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좋은 강연 해주신 세 분의 전문가분들 함께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슈퍼 IP는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강연해주신 카카오페이지 류정혜 부사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페이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하고 있는 류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대면의 시대 영화 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말씀을 해주신 뉴의 김재민 영화사업 부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 저는 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플랫폼 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해 주신 롯데월드의 박미숙 부문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월드 마케팅 부문장을 맡고 있는 박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심층 인터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강연해 주신 순서대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카카오페이지 류정혜 부사장님 질문 드려볼 텐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은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구조적인 슈퍼 IP 창출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슈퍼 IP를 국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마블의 MCU 같은 경우는 미국 코믹스 산업의 슈퍼 IP 창출 전략 모델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카카오 페이지만의 슈퍼 IP 창출 전략 어떤 것일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블의 지금 최종 작품이었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 사실 이 게임이 제작비가 경우 따라 다르긴 한데 한 4천억 정도 들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마케팅비가 한 1,500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누적 매출이 3조가 좀 넘는 정도의 매출을 거둔 어마어마한 작품이고 사실 전 세계 지금 넘버원이죠. 전 세계 넘버원을 일으킨 작품인데 그러면 카카오페이지가 만드는 이런 슈퍼 IP나 뉴 IP가 과연 마블의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마블을 따라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체급차가 너무 심하게 나서 마블의 전략을 저희가 가져와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올해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에게 이제 나만 혼자 레벨업이라는 그 게임 판타지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넘버원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올해 누적 매출이 한 30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을 개발하는 데 든 제작비를 생각을 해보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4천억짜리 제작비를 들여서 3조가 넘는 매출을 만드는 게 그들의 슈퍼 IP 전략이라고 하면 저희는 예를 들면은 지금 나온랩처럼 3억에서 4억 혹은 10억 정도의 제작비를 들어서 300억, 400억, 500억을 만들 수 있는 작품을 예를 들어서 한 1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희도 좀 더 새로운 게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적으로 영화와 웹툰이랑 웹소설의 산업이 이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예를 들면 글로벌리 500억짜리 되는 작품을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슈퍼 IP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는 미국에 비해서 작은 그런 시도이지만 성과 자체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큰 성과를 기대하고 계시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강연 내용을 들어보면 카카오 페이지가 전 세계에 있었더라면 하는 그 전제를 상상을 한번 해주셨고 계속해서 K스토리 시장이라고 하는 새롭고 도전적인 시장의 개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웹툰이라든가 웹 소설 플랫폼들이 계신데 이들이 국제적인 글로벌한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K스토리 시장이라고 하는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독자적인 그런 시장 구축, 굉장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그런 그 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과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카카오 페이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지금 이 도전을 해나가면서 사실 제가 카카오 페이지에 지금 조인하기 전에는 저도 지금 제가 5년쯤 됐었을 때 이런 비즈니스에 이런 규모의 비즈니스를 또 이런 도전을 꿈꾸는 회사가 되어 있고 제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좀 재미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IP잖아요. 그래서 이런 슈퍼 IP를 한국의 K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저희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미 구축해 놓은 그 파이프라인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올해 저희가 했던 시도처럼 예를 들면 영화 쪽에서 굉장히 멋진 유니버스를 가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랑 같이 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드라마 쪽에서 되게 멋진 작품들이랑 협업을 한다던가 그래서 원천을 반드시 소설이랑 웹툰에만 두고 있지 않고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드라마 시나리오라던가 그 드라마 극본이라던가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작품 기획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이태원 클래스가 흥행이 되었을 때 혹은 아까 말씀드린 나온랩 같은 작품이 이제 터졌을 때 지금 한국과 일본만으로 현재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작품을 저희가 전 세계에서 퍼블싱할 수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부분을 계속 꿈꾸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글로벌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되게 중요하고 글로벌 시장에 바로 글로벌 유저들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에 지금 전략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이제 결실들을 많은 분들께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이 글로벌 도전의 저희의 원년 같은 해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런 좋은 작품이 있고 좋은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전 세계에 동시에 이제 퍼블리싱 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 이제 저희의 가장 장기죠. 카카오 페이지는 IT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을 전 세계에 퍼블리싱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기술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인프라를 만드는 것, 이 부분에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슈퍼 IP를 만들 수 있는 IP 파이프라인,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 세 번째는 이 글로벌 플랫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 이렇게 세 군데에 그 전략적인 투자를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스토리 IP이고 그런 스토리 IP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세계 시장을 겨냥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아울러서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이어서 김재민 대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영화들이 매출 면에서 직격탄을 맞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개봉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열악하다 보니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접 직행을 하는 그런 작품들의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직행할 경우에 극장 개봉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었던 만큼의 매출이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코로나19 상황 같은 현재 이런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영화 산업 전체 시스템을 생각을 해봤을 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어떤 중요한 변화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지 한번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온라인으로 지금 극장을 뭐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유통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매출이 극장에 상영을 했을 때 그 매출이 온라인으로 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그걸 좀 가늠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한다는 거는 원래 영화 시장 자체가 80% 이상이 극장에서 매출이 나오는데
어떤 영화가 흥행을 하게 되면 끝이 없이 올라가거든요. 뭐 1,000만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또 수백만의 흥행을 이끌기도 하는데 이제 부가판권이라고 하는 온라인 시장으로 가게 되면 그 매출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지수인데요. 다만 영화들이 올해 극장에 걸릴 수 없는 환경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왔을 때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었고 처음에는 극장 개봉을 처음에 안 하는 영화들이 좀 속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미 마케팅이 됐던 영화들은 다른 길을 택하기도 했고 또 상영을 기다리는 영화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극장이 다시 열리는 날을 기다리는 영화들이 현재는 좀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 직행을 했던 영화들이 선택한 부분도 비교치에서 어떤 우위가 있다기보다는 나름 지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었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 바뀐 시장의 현황을 뭐 가장 중요한 걸 보자면 습관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극장에 가는 부분이 가장 큰 매출인데 관객들이 극장에 가는 경험을 이제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는 연인들도 가고 가족들끼리도 가고 친구들끼리도 가는데 일단 마스크를 쓰고 뛰어앉고 극장에 가는 접근성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이라는 곳 자체에 가는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 지속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습관인데 그 행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극장에 안 가는 사람이 생겼고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또 개봉을 안 하는 사례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연관돼서 좀 멈춰버리는 극장 관객이 줄었고 극장 매출이 줄고 이어서 있는 윈도우들의 매출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창기에는 되게 많은 혼란을 겪었고 이제 좀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그 방역본부 데이터들을 제가 살펴봤더니 영화 극장이나 공연장 극장 경우에 확진자가 방문한 적은 있어도 극장이나 공연장에서 확진자가 확산된 사례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화예술 시설들만큼 이 방역과 관련해서 안전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런 좀 안전한 놀이터로서 극장이라든가 공연장 같은 전시장 같은 이런 문화예술 시설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화가 경쟁해야 될 굉장히 많은 장르의 콘텐츠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영화 산업의 현재 어려운 가운데 하나다라고 강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장르 콘텐츠들과 경쟁할 수 있는 영화만의 강점과 특성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하려고 원래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서 최적의 감동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모든 분들이 준비를 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극장에 가는 현상 자체를 좀 많이 경험하지 못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보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뭐 급선무는 이제 다른 컨텐츠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극장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는 만큼 그러니까 영화가 가지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거는 극장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저희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안전한 극장 많이 찾아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고요. 자, 계속해서 롯데월드의 박미숙 부문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롯데월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프라인 공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기업이신데요. 자, 오프라인 공간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는 입장에서 오프라인 공간이 온라인 공간과 비교해서 오프라인 공간만이 가지는 장점, 특성, 매력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뭐 디지털 시대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오프라인의 가치가 좀 바뀐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던 한 해였고요. 근데 저는 리얼과 페이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롯데월드에 오면은 리얼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온라인이나 다른 것들이 페이크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카카오 페이지의 웹툰 같은 경우는 어떤 가상의 스토리를 그 리얼리즘을 부과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게 만든다면 롯데월드는 리얼이 먼저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 중에 하나인 자이로드롭이 있습니다. 자이로드롭은 아파트 25층 높이고요. 지상에서 70m 높이인데 직접 그거 하지 않고 그 경험에 그 스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테마파크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고요. 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저희는 계속 뭐 게임기가 있고 뭐 웹툰을 보고 영화를 봐도 테마파크를 찾는 사람들이 그런 가치 때문에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걸 만드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올해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코로나 블루는 격리라는 단어죠. 근데 테마파크는 뭐 영화나 뭐 다른 것들은 뭐 인터넷으로 게임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개인 혼자 볼 수 있지만 테마파크는 아주 특별하지 않고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가 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되는 그런 장으로서 오프라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역시 현실 세계에서의 직접 피부를 맞을 수 있는 관계가 주는 그런 관계의 즐거움이 이 오프라인 공간의 매력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 AR, VR 같은 이런 실감 기술들이 오프라인 공간과 빠르게 융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상 공간에서도 뭐 방탈출 게임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VR 게임장 같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또 롯데월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실감 기술들을 적용을 하신 그런 어트랙션들을 대대적으로 시설들을 설치하셔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AR, VR 같은 실감 기술과 융합을 하신 그런 롯데월드만의 그런 서비스들, 어떤 강점과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제 교수님이 지금 그 방탈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제 요새는 방탈출에도 AVR이 이제 결합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규모고요. 하나는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방탈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제가 쉽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탈출이 한참 유행했던 18년, 19년 초까지는 전국에 거의 체험장이 600개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20개 정도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거의 한 번 경험을 하면은 재방문율이 좀 떨어지고 또 새로운 것을 계속 고객들을 끌어달려면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경쟁력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거는 일단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언어 유희일 수 있지만 방탈출은 방이고 월드는 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자면 테마파크는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자유로드롭을 누구나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틀란티스를 누구나 만들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 저희가 AVR을 거기다 장착한 건데 저희는 진짜 있는 어트랙션에다 AVR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방탈출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그거를 찾아가지만 저희는 몸으로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고 또 눈으로는 가상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은 AVR, 그러니까 저희 테마파크에서 오프와 온이 결합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16년에 어트랙션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 마이크로 어드벤처, 그러니까 어크로스 다크나 그리고 후렌처 에볼루션 2, 그다음에 자이로드롭 VR2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좀 그 인기가 되게 많았고요. 지금도 저희가 계속 연구는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장 특별한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 그 아무리 실감 기술들, 현실을 정말 그 현실에 가깝게 표현해주는 실감 기술이라 할지라도 실제 리얼리티 세계가 주는 감동과 결합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카카오 페이지 류정혜 부사장님께 한번 마이크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계에서 웹툰이나 웹소설 하면 대부분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러한 웹툰, 웹소설에 대한 인식들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인식들을 개선해 가고 싶으신지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올해 진행을 했던 스포 웹툰 프로젝트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저는 이 스포 웹툰 프로젝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웹툰이 원래 가져야 될 자리를 찾아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이제 웹툰을 즐기시는 유저들 규모도 월에 거의 뭐 1,500만에서 2,00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매월 사실 웹툰을 즐겨 찾고 계시고 영화나 드라마에 비교해서 이 산업이 가지는 예를 들면 잠재성이나 폭발력 그리고 이걸 되게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못지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쉬운 거는 그 웹툰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웹툰은 드라마보다 작은 것 같고 왠지 웹툰은 영화보다 작은 것 같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 원래 웹툰이 가져야 될 자리를 저는 이제 좀 제대로 찾아주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슈퍼웹툰 프로젝트고 예를 들면 웹툰의 트레일러, 웹툰을 소개하는 영상도 영화 광고처럼 멋있게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이태원 클래스라든지 지금 저희가 최근에 만들었던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광고에서 뭐 야 이건 뭐 게임 같아 아니면 영화 같아 이런 그 피드백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파워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제 웹툰 사업은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되게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가 컨텐츠적으로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지만 사실 글로벌 퍼블리싱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플랫폼적으로는 넷플릭스에 지금 굉장히 의존하는 구조고 영화 같은 경우도 각국의 어쨌든 영화 체인들이 있어서 거길 통해서만 퍼블리싱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 웹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일하게 글로벌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웹툰계 넷플릭스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어쨌든 웹툰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미디어나 뭐 정부 관계자나 혹은 지금 웹툰을 보는 이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우리 독자분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웹툰을 그렇게 큰 산업이 될 수 있고 그런 큰 가능성을 가진 아이로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준다라기보다는 마땅히 웹툰이 가져야 될 어떤 산업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 그 다음에 그 의미들을 원래의 자리로 좀 만들어주고 싶은 거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올해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걸쳐서 계속 꾸준히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처럼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의 굉장히 멋진 작품들과 계속 새로운 웹툰의 세계가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웹툰과 소설이 멋진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정말 끝없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는 어떤 산업이 되고 이걸 리얼리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펼칠 수 있는 상상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웹툰이나 소설의 세계에서는 뭐든지 쓰고 뭐든지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웹툰이나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굉장히 크고 새로운 세계관들의 이야기가 되게 멋지게 펼쳐질 수 있는 곳이 저는 웹툰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웹툰이 보여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 계속해서 만들고 그런 작품들도 멋지게 우리 유저분들한테도 소개해 드릴 수 있고 또 그걸 느끼실 수 있게 다양한 부분으로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에서 카카오 페이지가 얼마나 웹툰과 웹소설을 사랑하고 있는지 기업 차원의 애정이 느껴지시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제가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 산업의 사이즈는 웹툰이나 웹소설이 굉장히 작지만 상상력의 사이즈는 어떤 장르보다 큰 장르가 웹툰, 웹소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강의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부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강의한 게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이런 안심이 되고요. 계속해서 김재민 대표님께 한번 또 질문 드려보고 싶을 텐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구독형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들이 출시가 돼서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왓챠, 뭐 티빙 웨이브 이런 플랫폼들이 실제로 많은 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그 현상들이 과연 영화 산업에게 긍정적으로만 작용을 할까 하는 그 궁금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구독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시장 진입이 실제로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들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구독형 모델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올해가 아마
이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넷플릭스가 구독자가 되게 많이 늘었죠. 그리고 영화 산업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극장 관객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구독형 모델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아졌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영화 시장은 구독형 모델이 주가 아니었고 극장 그다음에 IPTV에서 TVOD라고 하는 개별 건별로 이제 구매해서 보는 컨텐츠가 주로 이제 대다수의 매출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이제 구독형 모델로 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필두로 국내에서도 다른 OTT들이 들어와서 구독형 모델을 하고 최근에도 또 월정액 모델을 만드는 시도가 있는데 저는 일장일단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컨텐츠 구매를 하게 되면 영화 한 편 한 편을 봤을 때 그 영화를 보고 싶은 관객들이 그 영화에 대한 호감으로만 결정을 하는 보통 구매 구조를 가지는데 월정액으로 하게 되면은 그 플랫폼이 갖고 있는 컨텐츠 안에서는 그것이 신작이든 구작이든 뭐 제가 보고 싶었던 아니면 추천을 받던 간에 어떤 다른 뭐 이견 없이 그냥 같은 가격으로 본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보통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한 편이 개봉된다고 했을 때 반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가 영화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IPTV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10,000원 내고 그 다음에 뭐 4,500원, 7,000원 내고 그래서 요금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요금에 따라 이제 관객들이나 혹은 시청자들이 돈을 내고 보게 되는데 월정액 모델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의 배려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월정액을 내고서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어느 시기가 되면 한꺼번에 풀리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뭐 유저의 입장에서는 월정액을 내면 많은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컨텐츠 가치를 하락시킨다라는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장점과 단점이라고 뭐 딱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작과 투자와 그리고 플랫폼 사이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놓고 되게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 영화 산업의 전통적인 플랫폼은 극장이고 그래서 극장을 통해서 영화 관람객들의 첫 번째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도 함께 고민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롯데월드 박미숙 부분장님께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강연 말씀 들어봤더니 그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던 말씀이 공간의 벽을 허문다 이런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롯데월드 하면 대표적인 IP가 로티 저희 딸내미도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였는데 뭐 그 외에도 많은 캐릭터들을 보유하고 계시죠. 그런 롯데월드가 갖고 계신 캐릭터 IP들을 바탕으로 혹시 다른 플랫폼으로 진출시키실 그런 의향이나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로티로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롯데월드의 31년 된 주인공들입니다. 로티로리인데 그 제가 말하기 전에 그 로티로리가 원래 다들 너구리로 알고 계세요. 근데 너구리가 아니라 라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롯데월드의 그 로티로리가 되게 저희가 오랫동안 저희의 대표 캐릭터로 갔다 보니 그게 장단점이 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친숙하긴 한데 이제 파크에 와서의 로티 이게 좀 한계가 있었죠. 근데 그 이게 좀 그 캐릭터가 생명력을 좀 부여하려면은 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롯데월드의 캐릭터로 굳혀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도 그러니까 내년에 더 본격화될 거고요. 그 로티로리를 뭐 리디자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꼭 이겠지 저희 그 롯데월드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공모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로티로리도 좀 더 대중화되고 친숙하게 해서 좀 저기 변화를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로티로리가 박힌 상품은 테마파크 안에서만 팔았었는데 올해 이미 좀 시장으로도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티로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의 그 오프라인 캐릭터들 또는 IP들을 좀 온라인으로 진출할 그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예. 로티로리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뉴얼돼서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세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코로나 얘기 잠깐 김 대표님하고는 나눠봤습니다만 사실 뭐 뉴노멀 시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처음 경험해본 상황인데요. 이런 뉴노멀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대비하면서 우리 세 분 그
팬홀토크께서 생각하시는 각각 사업 영역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망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류정혜 부사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좀 디지털에 원래부터 디지털 네이티브 서비스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근데 이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와야 될 이제 디지털로의 그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시켰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에 굉장히 크게 동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웹툰이나 웹 리터러처 시장, 웹소설, 웹툰, 웹소설, 웹 리터러처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이제 가속화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이제 글로벌로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더 많이 가속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 저희가 이제 일본에 있는 카카오 재팬에서 만든 피코마라는 플랫폼에서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케이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이제 성과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놀라워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이런 성과가 난 것 자체가 사실 코로나 시대라는 글로벌적인 영향 때문에 폭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가속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가야고 했던 시장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빠르게 잘 준비를 해서 특히 이제 글로벌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잘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박차를 좀 가하고 있습니다. 김재민 대표님. 네. 올해는 저희한테 되게 좀 힘든 한 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잘 피해갔던 적도 있는 한 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표적으로 개봉한 영화가 정직한 후보하고 반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후보 같은 경우는 개봉을 하고 성적이 잘 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나타나서 일단 부가판권 서비스를 좀 당겨서 하게 됐는데 일단 기대했던 관객을 많이 동원하지 못했지만 또 나름 또 선전해서 부가판권 시장에서 좀 리커버를 했던 영화였고 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안 크게 이제 극장 개봉을 못하다가 고심 끝에 저희가 개봉을 결정하게 됐는데 극장에서 저희가 원했던 관객을 동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그 국내에서도 선전을 했고 다행스럽게 이제 부산행이라는 영화의 이제 후속편인데 해외에서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손익분기점 넘기고 수익도 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배급사, 제작사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올해나 내년을 두고서 많은 영화를 제작을 해놓거나 제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이제 앞당겨서 이런 현상이 오면서 처음에는 충격파 때문에 좀 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봉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 직행한 영화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영화 투자 방식도 좀 바뀔 것 같고요. 또 다른 컨텐츠들이 어떻게 지금 또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차용이 될 것 같고 그런 논의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내년이나 내후년 시장을 두고서 일단 두 가지로 방향을 보고 있는데 일단 좀 기대가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가 주로 상영되어야 될 극장 시장이 커질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한 희망이 하나 있고 또 희망에만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매출을 내고 또 만드는 모두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그런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좀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박미숙 부문장님.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되게 힘들었지만 되게 도전과 또는 어떤 새로운 그 변화를 위한 것들을 좀 가장 깊이 있게 생각했던 한 해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온라인이 급부상하면 또 언젠가는 오프라인에 대한 갈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32년에 발표된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과학 문명의 모든 게 기계화 문명화되고 모든 것이 페이크의 시대에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난 진짜 리얼이 그립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시장도 충분히 다시 그 갈증을 해소하고 비즈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는 올해 좀 더 본격적으로 앞으로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온라인 진출 쪽으로 본격화할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에
그 할로윈 호러 할로윈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스토리를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그냥 이벤트를 하다가 빅데디라는 주인공을 세워서 그 매직 아일랜드 공연 감독이 좀비 바이러스를 매직 아일랜드에 터뜨린다는 그 스토리를 해서 모든 공연 이벤트 다 해서 했는데 그때가 할로윈 아마 역대 롯데월드 할로윈 기간 중 가장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온이든 오프라인이든 스토리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롯데월드가 가지고 있는 역량 플러스 스토리를 뭐 롯데월드뿐만 아니라 다른 뭐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 아니면 카카오든 네이버든 좀 같이 좀 연계해서 그 스토리의 힘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좀 창출해 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희망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주시고 계신데요. 한번 댓글로 올려주신 질문들 가운데 몇 가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겠는데요. 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닉네임 에이미님, 영화나 드라마도 결국은 스토리인데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과 차별화되는 웹툰, 웹소설만의 스토리 강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올려주셨는데요. 이거는 질문의 내용이 그 류정혜 부사장님께서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저도 그 카카오 페이지에 있는 그 다양한 작품들을 되게 보다 보면 요새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는데 예를 들면 야, 요즘 되게 연애 잘하고 싶잖아. 연애 잘하고 싶으면 카카오 페이지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저 친한 남자 후배들한테 만약에 연애 잘하고 싶으면 와서 카카오 페이지에 로판 소설 봐. 거기에 요즘 여자애들이 어떤 남자 좋아하는지 다 나와 있어. 심지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말투, 예를 들면 선물을 줄 때, 아니면 예를 들면 지금 다가갈 때 어떤 식의 어떤 태도, 자세, 말들 막 이런 거에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지 그런 거 다 나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약간 기존의 어떤 영화랑 드라마 산업과 다르게 이제 웹툰 웹소설 산업의 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젊어요. 그러니까 작가들도 되게 어리고 젊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원하는 어떤 예를 들면 모습,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숙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나 지금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공력이 쌓이신 분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스토리나 이런 부분의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뭐 세계관을 막 펼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약간 약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정말 날 것 그대로 생생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가장 바라는 모습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이태원 클라스에 관련돼서도 제가 좀 전에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 작품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기자님께 받았는데 그것도 연결되는 거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나오는 박세로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이 시대를 굉장히 대변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지금 웹툰이랑 웹소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보시는 분들이 특히 웹소설에서 요즘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혹은 남자 주인공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욕망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보시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지금 기존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물상들이나 캐릭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웹툰이랑 웹소설 시장에 되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웹툰, 웹소설 원작의 작품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거, 이 시대가 욕망하는 거, 이 시대가 바라는 모습들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곳이 저는 웹툰, 웹소설에 가진 이야기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장은별님께서 IP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영화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IP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김재민 대표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IP로 활용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영화를 이제 오리지널로만 만들던 시대가 좀 많이 지났고 지금 웹툰에서도 오고 웹소설 그리고 다른 소설이나 또 다른 나라의 영화를 또 리메이크를 하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지금 많은 IP를 활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더 주목했으면 하는 점은 외국처럼 뭐 마블 세계관을 당장 만들 수는 없지만 IP 하나하나의 확장성을 좀 더 두고 본다면 영화에서 뭐 카카오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화에서 웹툰으로 확장하는 경우나 웹툰에서 다시
영화로 확장하는 경우, 그리고 동시에 세계관을 만드는 경우들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 처음에는 웹툰으로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들고 동시에 드라마를 만들어서 세계관을 확장하는 시도가 점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라이선싱콘 2020 오늘 패널 토크 첫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모시고 어려운 이 시대에 IP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전망과 대응 전략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얘기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자리에 모시기 힘든 그런 분들을 오늘 세 분 모셨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류정혜 부사장님, 김재민 대표님, 그리고 박미수 부분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성식이었고요. 또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는 패널 토크에서 다른 주제와 게스트분들 모시고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